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플라자 프로젝트의 좌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으로 같이 토론도 하는 와세다 대학立教대학의 명예교수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 트럼프가 다시 승리하는 어떤 극적인 사건이 연출이 됐는데, 그리고 또 그 조금 전에는 일본에서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에서 큰 선거가 있었고, 그 앞으로의 그런 이 선거 결과, 군대 정치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점에 관해서 그 일본 개요대학의 니시노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니시노 교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 개요대학에서 한국 정치를 가르치시고 일본의 한국 연구, 한반도 연구를 리드하고 계시는 아주 중심적인 학자이십니다. 또 학계뿐만이 아니고 언론 또는 정책 커뮤니티 이런 데서도 상당히 폭넓게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신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한국 미디어에도 자주 나오고 하시니까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최근에 미국 또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그야말로 미국의 대선, 그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폭풍을 동반할 수도 있는데, 이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또 일본에서 오셨으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보고 또는 앞으로 향후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처음 부분에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 총재선거, 총선거가 있어서 그 이시바 총리가 탄생을 했습니다만은 이 총선거에서 워낙 대패를 해서 일본 정부도 상당히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은 한 치 앞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일본 정국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두 번째로 여쭙고, 마지막으로는 한일 관계 그 자체에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또 내년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기 때문에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더 전문이시니까 깊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걱정도 많고 한데 일본에서는 트럼프 당선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또 그에 대한 준비 이런 건 어떤지 그건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아무래도 뭐 TV나 보도에서는 아주 접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쪽이 이길 수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봄에도 워싱턴 DC에 다녀왔고 또 10월에도 다녀왔긴 했습니다만은 그 현지에 있는 뭐 일본 정부 관계자라든지 이 관련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트럼프가 우세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는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위 접전추를 다 트럼프가 이기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다라고 그렇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체로는 그래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일단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많은 준비라는 건 일본 정부에서도 인맥 관리라든가 새로운 이 개척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뭐 보도에도 뭐 나오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주미 일본 대사를 또 트럼프하고 그 공화당 측에 인맥을 많은 사람을 뭐 보냈다라든지 지금 뭐 워싱턴 DC 현지에서 그 인맥을 잘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이 정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계속 알아보고 뭐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보도에 따르면은 이달 안에 중남미에서 에이펙크가 있는 기회에 그 돌아오는 길에 미국의 이시바 총리께서 들리셔서 또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면담을 일단은 추진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이 에이펙하고 G20 그게 이 남미에서 일어나는데 끝나고 나서 오는 길에 미국에 들려서 가나와이 만나고 싶다 하는 건데 일본에서도 많이 조정을 하고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글쎄요, 뭐 반반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돌아가신 아베 총리께서 뭐 만나겠다고 하면은 기꺼이 만나줄 것 같긴 한데, 이시바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그 미국에서 DC에서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와 아베 그 돌아가신 수상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새로운 미국 정부의 그 인풋이 되어 있는지 할 건지에 따라 조금 그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해서 지금은 그 전화만 해도 지금 당선한 직후에 트럼프가 70여 개국의 정상과 통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인 것 같은데 과연 한국도 같이 만날 수 있을지. 근데 일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베 시절에 워낙 관계가 좋아서 그 커넥션을 다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일단 그거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겠습니다만은 뭐 교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베 수상하고 이시바 수상과의 관계가 아주 생전에는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그 일본 관계자가 미국 정부에 잘 전달할 건지, 또 그래도 뭐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이시바 총리가 일본 정부를 계속 쭉 이끌고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아베 총리 시절에 구축했던 그런 좋은 관계를 잘 다시 되살려서 활용하는 그런 방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시바 총리는 아베 총리와는 약간 좀 대척점에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비판하는 약간 입장이 있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라이벌 아베 관계. 트럼프 커넥션이 이시바 총리하고는 어떻게 직결될지 하는 거는 그렇죠.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예, 있다.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시바 총리는 사실은 아베 총리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둘이 좋지가 않았다라든지 라이벌 관계였다, 대극적인 그 선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금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트럼프 아베 시절에 구축했던 관계를 다시 되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은 새로운 정부에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시바 총리 약간 비판적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회담 가능성,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이시바 총리는 말하자면 언제 정권을 물러날지 모르는 그 안정 정권이 아니고 내년 봄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겠느냐 하는 비판도 하는데, 그러나 역시 일본이라는 국가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하니까 그 개인적인 고려보다 국가적인 고려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무엇보다 뭐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 가치나 이념보다는 그 국익 이익, 특히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 미일 관계, 미일 경제 관계가 너무나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일본의 정치 리더하고도 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그 고래 외교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본은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4월 달이든가요. 그때도 아소 그 당시 부총재인가?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작년인가 못 만났는데 이번엔 만나고 좋은 관계를 확인했다고 돌아온 기사도 있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죄송합니다. 한국은 좀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가 약간 의문이 되는 점이 있어요. 예컨대 저도 최근에 많이 화제가 돼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 트럼프의 장남 있지 않습니까? 돈 트럼프 주니어. 지금 현재 트럼프 캠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들 많이 하는데 4월 달하고 8월 달에 한국에 왔더라고요. 4월에는 무슨 기업 관계로 왔고, 그리고 8월 달에는 기독교 계통 행사로 2번이나 왔는데 한국에서는 공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접촉을 안 한 것 같다라는 보도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되돌아보면 상당히 귀중한 찬스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그런 거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글쎄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뭐 오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한국에 갈 때 뭐 많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글쎄 뭐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뭐 여기서는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고 국제회의에 특히 뭐 언론들이 주최하는 회의에 그런 뭐 공화당 관계자들을 많이 불러서 또 여러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딱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차기 정부에 들어갈 것 같은 분들 찾아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것들 일단 하고는 있으니까 또 뭐 꼭 더 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결국은 글쎄 뭐 그러한 그 준비가 어느 정도 결실 맺게 되느냐, 즉 그 우리가 관리해온 또 접촉해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부에 들어가느냐,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것은 좀 떠나서 트럼프 제2기 정권의 전반적인 정책, 대외 정책 여기에 관해서 약간 좀 총괄적인 그런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 그 뉴욕 타임즈가 선거 다음 날 그 데이비드 싱어라고 그 민주당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베테랑 외교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제목이 상당히 좀 비관적이에요. 트럼프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온 미국의 리더십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식으로, 물론 좀 민주당에 가까운 엘리트 계층이니까 좀 부정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의 핵심은 저도 그렇게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 트럼프가 1기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낙선을 했을 때 그 트럼프식의 아주 고립주의, 포퓰리스트적인 고립주의가 미국의 외교사로 보면 약간 좀 일탈적인, 좀 예외적인 그런 식인가 아니냐. 그리고 또 기사들도 얘기하지만 조 바이든 정권이 이건 미국의 리더십은 여전히 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 같은 일탈은 이거는 되돌려야 된다 해서 4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완전히 참패를 당해서 그걸 이제 토대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선거 결과는 그런 조 바이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식의 고립주의, 이것이 예외가 아니고 상당히 큰 흐름이다 라는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노골적인 트럼프식의 거래주의, 트랜잭셔널리즘이라고 그랬던데, 이 거래주의라든가 고립주의, 일방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횡행할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톤을 제시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그 고립주의에 관해서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네, 미국을 이제 고립주의로 돌아간다는 주장이 많이 있긴 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고립주의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이 정부의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의한 국제 질서는 이제 좀 많이 무너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것도 돌이켜보면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흐름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자유주의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또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다만 미국만으로는 그거는 좀 힘들게 되었으니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 혹은 뭐 우호국과 같이 그런 질서를 지켜나가겠다, 그런 입장이 계속 취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적용해오는 하고는 그 부분은 많이 달라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나 기본보다는 어디까지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외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뭐 중국, 중동, 그리고 뭐 유럽,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선이 세 개 크게 있는데, 그 전선마다 또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정책이 아마 취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전선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잘 설계하려는 의지가 많이 보였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한 전체를 잘 바라보고 설계하려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은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립주의라 그러고 한 가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립주의라는 말 속에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한다는 건데, 재미있는 건 지금 최근 하루 이틀 오늘 아침에도 일본, 미국의 여러 가지 미디어 이런 데서 트럼프의 방향에 관해서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듯 겹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 문정인 교수 한겨레 칼럼을 쓰셨는데, 트럼프의 그 외교 방향을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이 거래주의,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이 얘기한 딜.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더 순수한 고립주의. 미국은 완전히 세계의 분쟁에서부터 철수해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여전히 네오콘이 있다 하는 걸 세 부류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거래할 수도 있고 외교나 이런 걸로 또는 완전히 고립주의적인 경향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도 보호관세 같은 거를 그대로 계승을 했으니까 트럼프에 그거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 가릴 거 없이 국익 중심의 약간 고립주의적인 보호주의적인 경향이라는 건 미국의 정계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여전히 또 네오콘도 존재하고 그리고 또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요미우리가 그 볼턴 이전 안전보좌관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양반도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미국 내에 고립주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완전한 고립주의고, 근데 또 하나는 선택적 고립주의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유럽이나 중동은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중요하지는 않고 아시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 문제. 그러니까 중국을 컨테인하는데 모든 능력을 쏟아야 된다는 약간 좀 다른 베리에이션이 있다. 또 얘기를 하고 그 마지막으로 아마 자기도 포함을 한 거겠지만은 그 레건식의 힘에 의한 평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한 고립주의가 아니고 그것도 선택적 개입주의인데 미국의 군사력을 영향력을 활용을 하면서 필요한 데는 개입을 한다 하는 그거가 이제 문재인 교수가 얘기한 네오콘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단순한 고립주의라고 한마디로 싸잡아서 얘기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어떤 사람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외교안보에 핸들링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런 견해가 지금 여러 군데서 공통되는 것 같아요. 먼저 다만 걱정이라 그러나 걱정들은 이 거론되는 인사들도 아직 누가 국방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오브라이언 예전에 안전보장관 마지막으로 했던 사람 같은 사람도 미중의 디커플링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주일 대사했던 해거티. 일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도 행운은 행운이죠. 해거티가 워낙 트럼프의 측근인데 주일 대사를 했고 이번에 다시 요직에 기용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으로 보면 상당한 채널이 있는 건데 그 양반도 어떻게 보면 그 주일 대사 할 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북경 올림픽 그 인권 문제 때문에 보이콧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게 기억이 남는데 아마 전반적으로는 말하자면 볼턴이 얘기했던 대중 강경식의 선택적 고립주의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거티에 관해서는 혹시 일본에서 기대 같은 건 좀 있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일 대사를 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뭐 허가티 씨가 지금 근무장관 하마평에 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되시면은 뭐 미일 동맹 관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또 근데 뭐 그거는 또 어떤 하나 인사만 보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외 정책 방향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또 다시 나름 정리를 해보면은 중국에 대한 준비, 이 태세를 그 주장하는 소위 그 우선주의자죠. 중국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엘브리치 컬비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공화당의 그 에리트에 가까운 분들, 그분들은 오히려 또 중도나 그쪽으로 많이 중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전선이 크게 있는데 어느 분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지역마다의 그 처리되는 우선순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중 전략 경쟁 관계를 계속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 대중 정책은 조금 더 강경하게 펼쳐질 것이고 다만 그러한 속에서 먼저 중동 쪽에 힘을 쓸 것인가 또 우크라이나를 먼저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콜비 씨하고 몇 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분이 소위 그 중국을 우선시하는 분들이 이 정부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그 과거 몇 년 동안 그 한미일 협력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고 왔는데 중국 우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은 결국은 대북 억지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아주 미흡하다. 한미일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은 북한은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중국을 또 겨냥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협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중국을 우선시하는 분들이 트럼프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우리로서는 더욱더 중국을 의식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인도 태평양이라는 큰 틀,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미국 전체적으로 그 민주도 포함을 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큰 위협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서에서 거듭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흐름이 그대로 계속이 되면 이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이 그동안 주로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억제 능력에 중점이 주어졌는데, 좀 더 역시 그동안도 그런 논의는 있었지만 더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프레셔, 그런 방향의 압력 같은 것이 더 커질 것이다 하는 견해시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글쎄요, 뭐 그렇게 된다면 한국 외교 안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전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일 동맹 공동 선명에 많이 증거를 일단은 그 거명하고 들어가긴 합니다만, 한국은 또 한미 동맹 공동 선명에는 증거이라는 이름이 주로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현 정부가 증거를 또 겨냥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은 윤 정부가 조금 또 그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한국으로서 보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늘겠죠. 네. 지금 러시아 문제도 상당히 네.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많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한미일이 보다 중국, 대중국 연합전선적의 성격을 많이 띠는 방향이 요구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관련해 가지고 또 한국에서 걱정의 하나는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시도한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북미 대화가 다시 또 재개되고 북미 협상이 추진되는 거 아니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미일이라는 협력이 북한에 관해서 좀 애매해지고, 그리고 중국, 대중국적인 성격이 더 커지고 하는, 한국을 보면 상당히 그 다중적인 딜레마에 속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혹시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저도 얘기합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한미일 협력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현 정부도 들어섰고 일본도 시바 정부가 들어섰고, 또 윤 정부도 이제 8.15 통일 독도린이라는 새로운 통일 정책을 발표했으니 이제 대북 억지뿐만 아니라 외교라든지 그 협상 전략까지 포함한 보다 큰 넓은 대북 그 협력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태 전략을 계속 그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도 인태 전략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가 보다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트럼프 현 정부가 이 지역에서의 건설적인 관여를 계속 하게끔 한일 협력을 해서 미국의 건설적인 관여를 이 지역에 계속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이 세 가지 정도가 단장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리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그 외교라는 언어를 쓰셨는데, 그것이 아마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현재 또 북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 좀 충돌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군사적 이 드론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군사적 긴장도 부분적으로 격화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한국으로 보면 작년에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도 대부분 협의하면서 라는 보도인데, 북일 대화도 시도를 했었고 하는 것을 보면서 트럼프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 또 이시바 총리도 기시다의 그런 방침을 계승을 해서, 나중에 또 여유가 있으면 여쭤보고 싶지만은 이 북일 교섭,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일본의 외교, 이런 것도 일본 내에서 조금 더 논의가 늘고 있는지 하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선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앞으로 일본이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하게 되면 일본도 역시 대화 노선을 더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봅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특히 근내 정치를 또 본다면은 납치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로 계속 내걸어야 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 직접적인 당사자이신 가족회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대화를 빨리 했다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시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시도하거나 선사된다면은, 당연히 이시바 총리도 그거에 같이 어떻게 보면 평승함으로써
그러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시바 총리도 총재선 과정에서 자민당 총재선 그 과정에서 공약의 하나가 평양과 동경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그래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아마 가족회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움직임 안 같은 거는 준비를 많이 해온 모양이죠. 뭐 자민당 전체선거에서 그러한 공약을 일단 내세웠고 또 그 전부터 그 얘기는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족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은 평양, 도쿄 연락사무소를 두게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 버텀업 어프로치가 되는데 가족회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이제 지금 또 없으니까 빨리 톱다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정상끼리 만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시바 총리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고 하면은 가족회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거기에 힘을 보태준다면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현재 북한의 행태를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이 그리 높지가 않다라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네.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한국으로 보면 반복이지만은 여전히 한국은 지금 모든 채널이 다 단절이 되고 부분적으로 군사적인 긴장에 어떤 불씨도 안고 있는데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재창을 하고 일본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한국으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그런 것이 한일 간의 어떤 약간의 갈등 요인,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러한 얘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뭐 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상당히 그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 덕분에 지금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개선이 됐는데 또 일본 정부가 또 뭐 혼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독자적으로 북일 관계를 또 움직이게 한다면 상당히 그 윤 정부가 군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일단은 뭐 북일 관계가 양자 관계, 특히나 납치 문제라는 양자 간의 현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비밀 외교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그리고 미국하고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면서 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고 전문가나 정부 사람들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그 한미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북한 문제 이런 거에 그래서 구체적인 외교 사안에 들어가면 부딪히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때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 미국의 뭐 폼페이오나 이쪽하고 연계하면서 대북 수시로 접촉을 했고 그때는 일본이 굉장히 걱정을 했고 그때 일본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는 한일 간에서 많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지 한국은 했다 그러는데 일본은 부족하다 그러는 게 그때 제가 들은 인상인데 지금은 이제 구조가 좀 바뀔 수가 있고 그럼 여전히 일본, 미국이 북한과 뭔가 접촉이 있을 때 한국이 소외되면 상당히 불안감 그런 것이 마찰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항상 되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하여튼 미국 이야기를 일단 이런 배경적인 걸로 토대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일본에서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다카이치 씨하고 이 정면 대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극적인 역전승을 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총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기반이 상당히 약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지금은 이제 예산도 확정을 해야 되고 3월까지. 근데 예산이 3월달에 확정이 되면 또 6월, 7월달에 참의원 선거가 큰 선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 중의원 선거를 보면 이시바 총리를 앞세워 가지고는 도저히 자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안 보인다. 하니까 총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단적으로 한국에서 아마 관심은 이시바 총리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 이시바 총리가 일본 미디어가 많이 얘기하듯이 내년 봄에 낙마, 퇴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리더십이 나올 것 같은지 한국에서는 다카이치 씨가 아베 총리 노선 계승을 한다 그래서 그 한국은 아베 시대에 많이 좀 역사 문제 이런 걸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그 다카이치 씨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거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이게 그려졌습니다만은 그 이시바 총리 정권의 전망 그리고 만약 이시바 총리가 단명으로 끝났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정권이 될 것 같은지 좀 간단히. 네, 그 말씀해 일본 주시죠. 정치는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안전적으로 가는 것으로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일본 정치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정원 교수님하고 9월 초에 같은 회의에서 만났을 때도 그때는 거의 좀 신지로가 된다고 다 얘기를 하고 다들 있었고 저도 그랬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뜻골 열어보니까 이시바상이 됐더라고요. 이시바상이 어느 정도 가느냐에 대해서도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 크게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 시기별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단명으로 끝날 시나리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설립시켜야 되는데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야당의 협조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립을 조건으로 이시바상이 하야하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 경우는 내년 초 그때쯤에 이시바상이 2월, 3월. 2월, 3월 그때쯤에 이시바 정부가 끝난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7월쯤에 참여연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런데 현재 그 시바 총리로는 도저히 자민당 다시 질 것 같다라고 당내에서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은 이시바상을 일단은 당수로서 이제 부적절하다 다른 당수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당내에서 교체시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나마 이시바상이 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계속 하는 시나리오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사람들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바 다음에 누가 될 건가라고 할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은 첫 번째 노는 아무래도 다카이치상이 지난번에 또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다카이치상을 내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카이치상으로는 너무 보수적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현재 간반 장관 하고 있는 하야시상이라든지 조금 더 온건 정치인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는 그 자민당의 패배의 요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 예로는 이번에 자민당의 친거는 소위 그 아베 정부 때 많이 형성되어 보수적인 지지층을 잃었다라는 분석이 그쪽에 무게를 싣는다면은 다카이치상을 내세워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고 아니다 조금 더 온건적으로 가야 된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더 잘 들어야 되고 또 중도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또 지금 야당 쪽에 전제도 그 노다 총리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거기하고 또 대응하려면은 다카이치상이 좋은가 아니면 조금 더 중도적인 사람이 좋은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이 고려 사항이 아마 작용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알 수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미디어나 뭐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 포스트 이시바가 만약 낙마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주류파는 주로 구 기시다파나 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에 이시바를 밀 그런 세력인데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총재선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말씀하신 하야시 그리고 그때는 반대편에는 이제 현재 정부에 들어가 있는 가토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관료 친화적이고 그리고 약간 온건 보수이긴 하지만 온건이고 하야시 관방장관 경우에는 약간 좀 리버럴 색채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거론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비주류, 반주류 이쪽에 필두는 다카이치인데 다카이치 씨는 너무 좀 강한 이미지, 그 이념적 보수 이미지가 강해서 예컨대 다카이치 씨가 당수가 대표가 돼도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야당이 국민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보기에는 다카이치 씨는 너무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되지 않겠냐. 선거뿐만이 아니고 아니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념적으로 뭐 오른쪽이긴 하지만 그리고 강경파에 속하는 못되기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지금 비주류로 되어 있는데 뭐 그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현재 그 지금 자민당이 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정치 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서 다카이치상이 상당히 자유롭지 못한 입장에 계시니 그러한 정치 문제, 정치 자금 문제를 앞으로 어느 정도
뭐 법을 고치거나 해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함으로써 자민당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면은 그때야 또 다카이산 옵션도 다시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신뢰를 회복하지 않은 채 다시 다카이산으로 해보자고 하면 국민들이 아마 납득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본다면 다카이산 나오기가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다고 저는. 그러니까 뭐 현재로 검증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자민당 참패 원인이 이제 비자금, 그 선거 자금, 정치 자금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아베 시대에 많이 심화됐다 그러나 확산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아베 정치의 부작용 비슷하게 인식이 돼서 또 실제로 비자금에 많이 관련된 사람도 세력이 워낙 컸어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베파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것도 아베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는 다카이치 씨가 그런 비자금 문제를 청산을 하고 자민당이 서럽게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모순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시바 총리의 어려움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하고 자민당의 단내 역학이 지금 너무나 다른 거죠. 단내적으로 자민당내 지지 기반을 본다면은 이번에 타카이상이 보여줬던 놀라운 결과가 더시브나 그런 데서 타카이상 압도적인 1위를 많이 이 득표에서 차지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자민당 내에서는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치 자금 문제가 아무래도 큰 문제니까 이거를 연립시킬 방법이 이시바 총리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거에 패배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라는 게 현재 이시바상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 부분을 정말 되살려서 정치자금 규정법이라든지 그런 걸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으면 이시바상이 조금 더 살 길 찾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실패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마 당원 지지를 상당히 그 이시바 씨보다 다카이치 씨가 더 많이 받은 그런 부분이 도시부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좀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들의 분석을 보면 그 도시부에 많이 늘어난 자민당 당원들 이 주로 아베 시대에 많이 늘었거든요. 2012년서부터 한 3, 40만 정도 늘은 게 전부 다 그런 새로운 층이 이전에 자민당 당원들은 대개 농촌부의 약간 고령층 이런 분들이 많았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시바 씨가 농촌 출신이기도 해서 그런 친화적이고 지지가 많았는데 도시부가 압도적으로 다카이치 씨에게 쏠린 거는 어떻게 보면 아베 시대에 자민당에 많이 가입한 좀 아베적인 부분 이 부분이 다카이치 씨를 밀어올렸고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이시바 씨의 비자금 의원 처리 그 아베파를 많이 좀 배제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혁자 씨가 언젠가 자민당이 보다 다카이치 씨가 당수가 대표가 되고 하면 연정에 참여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또 반작용도 있겠죠. 반발도. 그러니까 오히려 자민당 밖에 극우정당이 생김으로 해서 자민당 내에 우파적인 이런 부분들의 설자리 또는 위상이 좀 복잡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또 그거는 또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베 정부가 8년이 지속되면서 상당한 그 세력을 구축한 거는 사실이고 또 일본 사회도 그러한 그 뭐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면 뭐 의경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약간 보수적인 경향을 많이 지니게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또 그 논전의 양면으로 어떻게 보면 뭐 보수화가 됐다라기보다는 일본 사회의 그 소위 그 혁신 리베랄 세력이 많이 쇠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민당도 이번에 뭐 한석밖에 의석을 못 쳤다. 그러한 그 큰 이념적인 스펙트럼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그것이 아베상이 돌아가신 후에 계속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한 조금 더 외적으로 강 그러한 사회적인 스펙트럼이 이제 조금 더 준도로 돌아오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본 사회 총선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카이산이 다시 또 부활하는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또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죄송합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뭐 자민당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년을 내다보면은
야당이 어떻게 세력을 다시 구축을 하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이거는 내년까지도 포함을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시바 내각이 국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또 계속 축적돼가는 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시 또 의석을 또 잃게 되고 야당이 또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뭐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 민주당 정부가 탄생한 후에 계속 그 야당이 신뢰가 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 신뢰가 아직까지는 회복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자민당에 대한 신뢰감이 지금 일본 국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상대적인 선택으로 그렇죠. 상대적인 선택으로 야당에게 뭐 맡겨볼까라는 생각이 또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시바 총리가 워낙 빨리 해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시바 내각, 이시바 정부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직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 또 봐보자라는 예고적인 그게 뭐 여론조사에도 나타난 것 같아요.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바산 하기 나름이지만은 뭐 크게 봤을 때는 국회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국민들의 실망이 또 커질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노다 대표가 있는 입헌민주당이 그나마 안전적으로 건설적인 노선을 계속 취해갈 거면은 한번 맡겨볼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내년 7월 참여 선거 했을 때 뭐 일본의 전국을 보는 사람들이 소위 그 더블 선거, 추미호하고 참여 선거 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혹시 더블 선거가 있게 되면은 그 결과는 조금 또 잘 지켜볼 필요가 그 있습니다. 7월 달에 참여한과 같이 중후현 선거를 다시 한다는 게 더블 선거인데 네. 근데 그건 해상권은 여전히 자민당 정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 불리한, 야당이 불신임안을 내도 야당이 이니시어티브를 취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해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당에 있으니까 만약 더블 선거가 된다는 것은 자민당이 좀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지 않는 한 해산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으니 예를 들어 뭐 그 노다 대표가 총리였던 시절에 자기가 당수 토론에서 네. 해산을 선언해버리는 바람에 지게 되는 뭐 그런 그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러한 경우가 하긴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예측은 어려운데 아마 지금 이제 자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블 선거는 뭔가 이제 자민당의 개혁적인 자세를 좀 보이면서 약간 좀 점수를 얻으면 그렇죠. 현재 어려우니까 약간 승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찬스가 있으면 그걸 바라고 선거를 이 자민당 중요한 선거를 다시 한다 하는 건데 그 야당 쪽으로 보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야당도 정권 교체를 하려면 언젠가는 현재 의석에서 완전히 코앨리션을 성립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중요한 선거를 해서 의석을 늘리든지 참여한 선거는 정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야당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 야당도 근데 뭐 저도 뭐 저 일본의 전당시 전공은 아니지만 이동안도 이번 선거도 그렇고 전번 중요한 선거도 그렇고 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입헌민주당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야당을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선거 협력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공산당하고 협력, 일본 공산당하고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는 유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반대이기 때문에 그쪽 빼고 이쪽 빼고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선거 협력조차도 잘 안 되면서 어떻게 이 다양한 그야말로 일본 보수당 같은 극우의 스펙트럼에서부터 레이와 같이 신리버럴 같은 이게 전부 다 지금 야당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뭉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데는 아직은 좀 비관적, 신중한 네, 저도 그렇게 같아요. 봅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으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본 정치가 당분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 그 이시바 정권이 계속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더더군다나 정권 교체가 되면 더 큰
변화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불안정성 또는 변화가 일본 외교, 한일 관계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전체적으로는 이런 불안정한 정국 또는 정권 교체가 외교에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 정국이 불안정합니다만은 외교안보 방향은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을 것이고 만약 그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는 그런 영향이 많이 팩터가 더 클 것이다. 작용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큰 방향성 아베 시대 그리고 기시다 정부 하에 계속 추진해온 그 노선으로 가는 것이고 또 외교안보 전략도 2022년 12월에 개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특별히 이시바상이 더욱더 방위력을 강화하고 또 중국, 한국하고의 외교를 또 강화하고 싶은 방향이니까 그건 오히려 이시바 정부 하에 있어서는 전국 불안정 요인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요인으로 오히려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전국이 불안정한 만큼 외교에서는 무리를 하지 않을 것 같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 근내 요인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뭐 한국 근내하고 달리 일본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한일 관계 개선을 많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시바 총리께서 서신 표명 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한일 관계에 조금 더 투자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계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력,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싶으신 입장이시니까 윤 정부하고의 보조를 잘 맞춰서 안전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바 총리가 불안정하고 단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기시다 이래로 만들어진 일본 외교의 틀 이것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소수 여당의 불안정한 정권이면 큰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는 어려우니까 오히려 기존 틀을 답습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발의 트럼프 팩터 여기에 대응하는 것에 더 급급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아마 그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현재 기시다 이시바 씨도 얘기하는 외교에서 근데 관방장관도 그대로 두고 그리고 기시다 때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도 인상도 그랬는데 기시다 총리 자체도 아베하고는 좀 달리 아베 총리는 관제에서 외교로 막 이니셔티브를 취했는데 기시다 씨는 외무장관을 오래 한 외무대신을 오래 한 것도 있어서 그 외무성에 많이 의존을 하는 그 말하자면 일본의 관료 체제라고 그러나 이 재무성이라든가 특히 외무성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소수 불안정 정권이면 더더군다나 관료들의 틀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구조상 취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원래의 그 총리의 개인적인 희망이나 목표로는 보다 대등한 미일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지만은 그거를 하시기에는 지금 너무나 모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다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조금 더 요구를 많이 해오고 그 트랜잭션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시바상의 나름 생각을 아마 피력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미일 동맹도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 예를 들어 뭐 지협정 개정이라든지 그러한 걸 내꺼낸다면 상당히 좀 그거는 외교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시바 총리도 이 지협정 개정, 그 대등한 관계가 지론인데 이전부터 저서나 저도 몇 번 만나서 얘기하면 그 상당히 강조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총재 선거도 그렇고 총재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는 건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당선이 되고 총리가 된 다음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의외였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장기적인 화두, 근본적인 큰 문제인데 단기 과제 같이 던지니까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힘도 없고 하니까 많이 좀 톤 다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면에서 기존의 틀로 그냥 나아간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전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뭐 북미 대화, 뭐 대중관계 이런 건 좀 여쭤봤는데 일본이 예컨대 트럼프가 미중에 다시 격돌이 되면 일본으로 보면 약간의 좀 딜레마도 있는 게 세계나 이쪽에서는 중국과의 경제관계 이걸 회복을 위해서 기시다 총리 때부터 중일 관계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그 스텝들을 많이 밟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상회담도 하고 고위급 접촉을 계속하고 전략 대화도 올해 들어와서 2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이 내년 가능하면 내년 이런 때 이 시진핑 주석을 일본에 국빈 초청한다는 아베 시대 이래의 숙제인데 그거를 이 시야에 넣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국도 미중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일본을 끌어안아야 할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어프로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중국이 많이 양보한 부분도 있죠. 그 오염수거 같은 거를 좀 톤다운 하든지 한 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선 아까 뭐 대북 문제는 약간 우리가 다뤘으니까 그 미중이 트럼프에서 격돌을 할 때 일본이 대중 정책이 어느 정도 대결적으로 나갈지 아니면 안보에서 부딪히는 부분하고 경제에서 관계를 강화하려는 부분 이 부분의 밸런스가 어떻게 된다고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fakta가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베 시대마저도 일단은 중일 관계는 안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2018년 가을에는 아베 총리 스스로가 양자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적도 있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라면 2020년에 시진핑 주석이 오게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흐름이 있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 이시바 정부도 일단은 중국하고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안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초신 표명 연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일 동맹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중 관계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좀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제가 읽으려면은 약간 좀 대화적인 무게를 두는 그런 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적으로 관리를 할 것 같다. 다만 미중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조금 더 그러한 영향을 많이 예. 받게 되겠죠.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하고의 아주 대결 구도에 가고 또 특히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 중국하고의 그 디카플링 비슷한 정책을 요구하게 된다면은 그거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게 그 아베 총리가 중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니시어티브를 적극 취한 게 2017년, 18년이잖아요. 그 시기가 미중이 부딪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서 되돌아가면서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오바마 같이 미중 접근할 때는 일본은 상당히 중국 견제하는 그 아시아 인도태평양도 그때 제참을 하고 했는데 막 그런 틀을 만들면서 한국에도 저는 오해가 많은 게 아베 외교 그러면 대미일변도 일본 내에도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베 외교는 상당히 좀 단연 외교가 있어서 미일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그걸 토대로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인게이지를 하는 그 양면이 같이 나가는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상당히 현명한 외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는 한국에서도 우리가 아베 외교를 오해하면 안 되고 상당히 복합적이다. 가네하라신가 그분은 아베 외교는 21세기 비스마르크 외교라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았는데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흐름은 계속이 될 것이고 미중이 부딪히더라도 영향을 받으면서도 일본은 또 워낙 중국도 일본하고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대등한 밸런스는 아니겠지만 약간 좀 조화시키는 네. 그런 노력들은 저는 일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요. 네, 뭐 벌써 그 아키바 NSS 네. 국장하고 왕이가 예. 만나기도 했고 또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이달 11월 중순 말에 있을 그 에이펙에서 과연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고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은 일단은 안정 기조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도 많이 시사하는 부분이 있고 한국도 여전히 고민하면서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좀 많은 진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는 마지막으로 혹시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이걸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기대도 있어서 내년이 그런 어떤 이 역사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에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공동선언 이게 버전 2 같은 거를 포괄적인 걸 하나 만들자 하는 야심적인 생각이
정부 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내에서는 아직 좀 이 소극적인 그런 견해가 많은 걸로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내년 60주년을 어떤 식으로 맞는 게 좋은지 그리고 신선언 같은 게 가능한지 아니면 그 전에 관련되는 여러 이 쟁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실 수 네,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뭐 새로운 공동성명이나 선언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지금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은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새로운 공동선언을 내게 된다면은 역사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상당히 일본 외교 당국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뭐 선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시다 총리가 사임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그 급속하게 개선된 한일 관계의 과실을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따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언보다는 그 실익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벌써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출입국 조치의 간소화라든지 그러한 국민들이 좀 실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또 안전적으로 지속적인 한일 관계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선언을 내는 거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또 근데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이 오늘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만은 일본 전국을 생각한다면 내년 7월에 참여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60주년이 기본적으로 6월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을 감안한다면은 7월에 참여선거가 있을 한 달 전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선언을 내기가 일본 전국을 감안한다면은 아주 쉽지가 않은 오히려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게다가 소위 그 한국에서 7광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너무 무리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전적으로 지금 기조를 조금 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얼마 전에 한 세미나에서 7월 직전에 6월에 국교 정상화 60주년 공동선언이라는 건 일본은 선거 직전에 외교적으로는 움직임이 잘 안 취할 수가 없으니까 타이밍으로는 최악이다. 오히려 공동선언을 한다 그러면 기모부치가 10월인가 그렇죠. 가을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뭐 더더군다나 내년에 정권이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큰 틀에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저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한국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한일 관계 회복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물론 외교라는 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니까 하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예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서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차원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게 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과거. 그런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키워드가 과거 즉시 미래지향 아닙니까? 그게 양대 기둥이라는 건데 그 과거 문제를 다시 파헤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징용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지 않아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시간은 없지만 이 기금도 그때 대위 변제, 제3자 변제를 위해서 포항제철이 제공했던 기금도 지금 다 없어지고 현재 50몇 명에게 지급해야 될 게 120억 원에 달하는데 남아있는 돈이 6억 원밖에 없다든가 그런 얘기도 미디어에 나오고 있고 일본 기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과연 이 징용 문제 제3자 변제로 해결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배상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도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문제가 과거 문제로 하나 현안으로 있고 또 하나는 미래지향도 미래지향이라는 게 슬로건으로 그치지 않고 실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현재 정부도 관심을 가지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슬로건이 글로벌 중추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벌한 활약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한일 관계를 격상시키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크게 기대를 하는 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G7을 확대하는 거라든가 또는 경제지만은 CPTPP 이걸 확대해서 한국이 가입을 하든지 또는 쿼드 확대론도 문재인 때부터 있어 왔고 G7 쿼드의 확대론은 문재인 정권 말기서부터 있다가 미국, 영국 이런 데 일부에서는 이 적극론이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미디어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들리는 이야기로는 일본이 소극적인 거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그런 시각이 한국에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지명 문제, 과거 문제도 크지만 더더군다나 이거 미래지향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보이는 성과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차원이 될 수가 있는데 한국이 보다 더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일본도 협력을 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일본 내에서 논의가 있는지? 아쉽게도 그렇게 진지한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어서 미래 한일 관계 투자하자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견제계도 그거를 실현하려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한국 분들을 조금 더 거기에 논참하거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에 조금 더 보다 더 진지한 자세를 보일 필요도 계속 우리가 일본 측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교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5년마다 한국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일본 쪽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5년마다 이렇게 계속 바꾸고 또 리셋하고 그런 것도 좋지는 않으니 일단은 지금 기회를 잘 살려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안전적으로 지속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데 조금 더 일본 정부가 계속 조금 더 힘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CPTPP라든지 또 G7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일본하고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같이 이 노력을 해준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의 소위 보수적인 그 엘리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동의,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17년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조금 더 기꺼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5년마다 또 바뀌어가면 어떻게 안심하고 나가냐 하는데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미국도 4년마다 바뀔 가능성이 있고 호주도 자주 바뀌고 쿼드에서 호주가 총선거에 따라서 보수당 노동당이 드느냐에 따라서 쿼드가 진전됐다가 멈칫했다가 인도도 바뀌고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G7에서 어떻게 보면 외교는 국내 정치의 현장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 교체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하나의 큰 조건같이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외교의 원칙, 국가 간의 원칙을 상당히 좀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문맥에서 니시노 선생님이 시도하시지만 이 오코노기 선생께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언젠가 저는 65년서부터 일본은 한국의 보수하고만 관련을 가져왔다. 한국의 반쪽하고만 관계를 가져왔다 하는 거를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여전히 민주화, 민주주의가 다이내믹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대일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이 많이 갈려 있고 하는 거를 보면 그런 데서 선택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포괄적인 어떤 게 보수든지 진보든지 일본에 대한 스탠스가 다르더라도 그걸 포괄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집어서 한국이 이렇게 선택한 건 없지만 한국도 그게 다민당이 되든 다카이치 정권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지 간에 그거를 포괄을 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관계를 맺고 또 격상시키고 하는 것이 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게 좀처럼 오랜 기간 한일 관계에서는 그 국내 정치가 깊이 연관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이 외교의 하나의 말하자면 좀 장애가 되는 요소 같이
되어 온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일본 정계 정치인들도 이제 많이 의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뭐 직접 한 2년 전에 일본의 초단파 의원들이 여기에 오셔서 한국의 야당 의원들하고 교류한 현장에 저도 같이 참여한 적도 있고, 그 초단파 의원으로 오신 분이 지금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되신 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예상보다 많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일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시간 상당히 폭넓은 이야기를 깊이 또 아주 정리된 형태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